안녕하세요. EBS 뉴턴스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벌써 5번째 단원, 대단원 5단원의 마지막 주제인 상업에 관한 내용을 할 차례인데요. 자, 상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미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1차 산업에서 대표 농업, 2차 산업의 대표 공업, 즉 상업은 3차 산업의 대표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이 그야말로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1차 산업의 산물들, 뭐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수산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산업의 생산물들, 뭐 제조업에서 생산된 생산품들이 될 수 있겠죠. 거기서 생산된 것들을요,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판매하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가 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산품들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활동들이죠. 자, 그래서 3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 속하는 건데요. 사실 3차 산업은 크게 보면 또 서비스업의 일종일 뿐입니다. 서비스업이 워낙에 다양해지면서 3차, 4차, 5차까지도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서비스업이 점점 다양해지고 고도화된다는 내용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43강까지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상업이 입지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돼야 입지를 할 수 있는지 중심지 이론을 통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중심지 이론이 우리가 도시에서 먼저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배웠던 주요 개념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상업도 이런 조건들, 여기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업이니까 상업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이 사례라든지 설명을 할게요. 어떤 지역에서 그 주변 지역에 재화,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다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아무리 작아도 그것도 중심 기능을 하는 중심지고요. 아주 큰 백화점도 중심지가 될 수 있죠. 자, 거기서 아이스크림 가게든 백화점이든 그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라든지 인구는요, 제각기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요구되는 수치는 만족을 시켜야지 그 중심지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 요구치라는 개념 한 번 더 잡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 기능,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판매되는 중심 기능이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죠? 그 기능이 제공되는 최대한의 거리, 내가 판매하고 있는 재화,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게 도달하는 거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중심지가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안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안쪽의 범위, 최소 요구치부터, 즉 중심지부터 재화의 도달 범위, 그 안쪽의 범위가 바로 우리가 배후지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지의 상권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했죠. 중심지 성립 조건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긴 하지만 재화의 도달 범위가 그 중심 기능이 요구하는 최소 요구치보다는 적어도 정말 같아야 되고요. 당연히 커지면 더 좋고요. 이윤이 더 많이 남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설정했던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뭐 적자가 안 나고 유지될 수가 있어. 최소 요구치가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되는 나의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즉 이만큼이 이윤, 수익으로 남겠죠. 이 중심지는 유지 가능하고요. 성립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최소 요구치는 이만큼 설정을 해놨어요. 적어도 손님 100명이 와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팔리는 거죠. 소문이 잘못 났나 봐요. 즉 이렇게 되면요, 적자 혹은 중심지가 성립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돼야만 성립될 수 있다. 중심지 성립 조건 다시 한 번 더 잡고 가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상업에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같은 데서는요, 어떤 사례 같은 게 자주 나오죠. 그래서 상업이니까 대표적인 상업 사례 중에 우리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비교하면서 중심지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백화점은요, 그야말로 고자 중심지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 요구치가 크겠어요? 슈퍼마켓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백화점은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야, 판매액이 많아야 유지가 될 겁니다. 반면에 슈퍼마켓은 상대적으로 적은 손님으로도 유지가 되는 그러한 상업시설이죠. 백화점에서 팔리는 물건의 도달 범위가 당연히 훨씬 더
넓겠죠. 반면에 이거는 좁을 겁니다. 그죠? 자, 배우지도 당연히 이 안쪽 범위니까 같이 넓고 같이 좁겠죠. 그래서 이거 비교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백화점은요, 그야말로 중심지 간의 거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백화점이 띄엄띄엄 있어요? 슈퍼마켓이 띄엄띄엄 있어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우리 대도시에서 배웠습니다. 대도시일수록 띄엄띄엄 분포하죠. 광역시는 하나의 도에 하나 있을까 말까잖아요. 즉,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어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저차 중심지는 좁죠. 한 동네에 슈퍼마켓이 정말 따닥따닥 여러 개 붙어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당연히 고차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중심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수 당연히 많겠죠. 백화점에 가면 일상생활용품도 살 수 있고 뭐 컴퓨터도 살 수 있고 침대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그야말로 슈퍼마켓은 그에 비해 기능수가 적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백화점은요, 고차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갔을 때 어때요? 고급 상품들, 가끔 구입하는 고급 상품들, 그리고 가끔 구매하는 고급 제품들을 한꺼번에 구매하다 보니까 일회 구매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죠. 이용 빈도는요, 방금 설명했죠. 가끔 이용을 합니다. 얘는요, 자주 이용을 하죠. 중심지 개수.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지도에서 분포로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딱 봤어요. 시험 문제를 봤는데 왼쪽에는 점이 적게 찍혀 있고 오른쪽에는 점이 뭔가 중심지의 개수가 많이 찍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왕은 한 나라에 몇 명? 한 명이랬죠. 가장 고차 중심지에 해당하는 중심지일수록 개수가 어떻게 된다? 적어요. 자, 그래서 개수가 적을수록 고차 중심지의 분포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개수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저차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리에서는 지도 분포가 잘 나오니까 중심지 개수로서 고차인지 저차인지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른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서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우리 그 중심지 이론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역이 인구가 영원히 그 인구 그대로 유지되는 곳 없고요. 그 다음에 교통 발달 상황도 더더더 좋아지겠죠. 자, 이거 한번 했는데요. 중심지는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이 두 조건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교통이 발달했대요. 그 지역이 오지였는데 막 도로가 뚫리고 지하철역이 앞에 서고 막 이렇게 교통이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 멀리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을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내 집 앞에 저기 명동에 있는 백화점하고 바로 한 번에 연결되는 지하철이 생겼답니다.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이제 가기 좀 편한데? 쉬운데? 이러면서 기존에는 가지 못했던 곳까지 물건을 사러 갈 수가 있겠죠. 즉, 이전에 비해서 교통이 발달함으로써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채소 요구치? 아니죠. 사람들이 물건을 멀리까지 사러 가는, 즉 재화의 도달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떻게 되면서 증가하겠죠. 확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어쩔 수 없이 동네에서 해결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 멀리 가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의존을 했던 저차 중심지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제 좀만 멀리 가면 좀 더 고급 제품,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가면서 내가 살 수 있는데 굳이 동네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통이 발달되면 고차 중심지는 더더더 성장을 해요. 반면에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 기존 동네 상권, 슈퍼마켓 주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피켓 들고 반대하죠. 왜? 우리 상권 죽인다 이러면서 이 교통이 발달하다 보면 사람들은 좀 멀어도 고차 중심지를 이용하려는 경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 이렇게 중심지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통 발달은 무조건 이거와만 관련이 있습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에만 영향을 미쳐요. 왜? 교통이 발달했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아이스크림 100개를 꼭 팔아야 되는데 100개라는 채소 요구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이 발달하든가 말든가 나는 100개를 꼭 팔아야 돼요. 즉 채소 요구치에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채소 요구치의 범위가 있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는데 지금 이 B 그림을 보시면 채소 요구치 범위 그대로예요. 하지만 지금 최대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졌죠. 자, 그래서 이 교통 발달을 의미하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 B로 가는 그림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원래 사람이 띄엄띄엄 몇 명 살지 않았는데 대단히 아파트 단지 한 5천 세대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구가 증가하거나 구매력이 증가를 하는 것. 이것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내 아이스크림 가게 100개 유지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가게 유지되기 위해서 100개를 팔아야 되는데 그 100개를 판매하는 범위가 이렇게 한 반경 10km까지는 잡아야 채소 요구치를 만족을 했대요. 촌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인구가 증가했어요. 대도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는 100개를 판매하는 범위를 어떻게만 설정해도 충분히 100개가 팔린다? 주변에서 이렇게 설정해도 주변 인근 아파트 단지 몇 개만 내가 포섭을 해도요. 금방 100개라는 채소 요구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즉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뭐를? 채소 요구치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랑은 또 상관이 없어요. 이거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자, 또 이거죠. 인구는 변화가 없다고 쳐요. 인구가 변화가 없는데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한 개만 사갔던 아이스크림을 구매력이 증가해서 막 다 부자가 됐대요. 한 사람이 10개씩 사갑니다. 나는 이제 기존처럼 1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몇 명만 있어도 된다? 10명만 있어도 되죠. 즉 100개를 판매하는 범위가 이거였는데 10개만 설정해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채소 요구치 범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빈 공간이 생기죠. 여기 새로운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서도 되는 겁니다. 들어서도 다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다 채소 요구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에 가면 학원도 많죠. 식당도 많죠. 미용실도 많고요. 슈퍼마켓도 많아요. 왜? 그만큼 채소 요구치의 범위가 그 주변에서도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로운 중심지가 계속 형성이 됩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그래서 중심지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학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시골에는 치킨집이 저기 한 군데 있으면 한 10km 가야지 또 하나 있고 10km 가야지 또 하나 있는데 이제는 주변에 워낙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 집 건너 치킨집, 한 집 건너 치킨집 이런 거를 우리가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 지금 재화의 도달 범위의 재화의 도달 범위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지금 채소 요구치의 범위가 축소되는 이 B로 가는 A로 가는 게 바로 이 케이스에 대한 그림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각각이 따로따로 설명되는 요소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업의 입지가 변할 수 있는 요인의 가장 그 첫 번째 중에서 우리가 교통의 발달과 인구 증가라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탐스런 자료에 잘 실려 있죠. 전기시장이 상설시장화되는 과정이 바로 이 교통의 발달과 인구 증가 때문인데요. 이 전기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서는 시장입니다. 우리 그 엄마 아버님들이 가끔씩 정기검진 하시죠. 그거 어떤 검사예요. 가끔씩 하는 건강검진인 거죠. 여러분들도 정기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가끔씩 일정한 기간을 두고 치르는 시험. 그걸 우리가 정기고사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얘는요. 맨날 서는 장이 아니에요. 5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서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해요. 오히려 다른 지역을 스스로 돌아다녀야지만 만족을 하기 때문인데 그거에 무슨 말이냐면 전기시장은 채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오히려 큰 겁니다. 이거 중심지 성립되는 조건이요? 성립되지 않죠.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지금 파란 색깔 채소 요구치 범위는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마을에 가서 팔 수 있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사람이 해결을 해야죠. 답답한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 채소 요구치를
나 스스로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일을 주기로 한 마을 한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5일장이 되는 거죠. 3일이면 3일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 지금 파란 색깔 채소 유구체 범위는 줄었습니다. 앞에서 했죠. 어떻게 줄일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인구가 엄청 많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구매력이 증가하거나 그때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이 좋아진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혹은요. 이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빨간색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크게 확장이 됐죠. 재화의 도달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뭐다?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비해서 우리 지금은요. 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해운교통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상설시장화 된 겁니다. 상설시장은 그야말로 채소유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음으로써 중심지가 성립이 되는 거죠. 즉 항상 설치되어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 행상 단계부터 상설시장까지 될 수 있는, 즉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뭐냐면 교통의 발달과 인구 증가다라는 거. 그래서 상업의 입지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요인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그 행동 방식에 따라서도 상업 입지 혹은 성장하고 쇠퇴하는 상업의 종류를 결정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지금 소득 수준이 점점 향상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양적 소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못 살 때는 많이 주면 좋았어요. 배만 부르면 됐었습니다. 근데 소득 수준이 증가를 하면서 사람이 한 개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으려고 하죠. 한 개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상품을 사려고 합니다. 즉 질적 소비 형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저차 중심지는 쇠퇴할 수밖에 없죠. 훨씬 더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상업시설들이 더 성장하고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교통이 발달한 겁니다. 최근에 현대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교통이 발달했는데 선생님 앞에서 뭐라 했죠? 교통이 발달하면 그만큼 중심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장될 수 있죠. 그러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고차 중심지는 더 성장을 했고요. 기존에 저차 중심지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즉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쇠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대는요. 거의 모든 가정에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보통 장은요. 옛날에는 과거에 주부들, 여자들이 이렇게 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들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장을 봐올 수 있었는데 이제 자동차도 있어요. 멀리 갈 수도 있고요. 이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사회 진출도 증가를 함에 따라서 평일에는 장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이 휴일에 어떻게? 한꺼번에 많이 그렇게 사는 대량 구매 형태로 구매 형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고차 중심지인 거죠. 거기다가 이미 그러니까 한 번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한 번 외출한 김에 장도 보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그죠? 옷도 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그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다목적 구매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현대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짐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는 더더더 성장을 하고요. 저차는 쇠퇴한다. 상업 입지에 변화를 끼친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인데 사실 교통 발달은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통신 발달에 조금 더 초점을 두자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자,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면서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도 어떠한 형태가 나오냐면 전자상거래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도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TV 홈쇼핑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서 동반 성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옷을 샀어요.
그럼 누가 갖다 주죠? 내 물건 누가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가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동반 성장한 산업. 그게 바로 뭐다? 택배 산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끔 나오는 선지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이 발달하면서 멀리서도 원거리 쇼핑이 가능해졌죠. 자, 지금 이 보는 자료는 뭐냐면 지금 딱 보시면 택배 산업의 물동량, 이동이나 유통량, 그 다음에 매출액인데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한번 비교해보고 갈 건데요. 자, 전통적인 상거래는 그야말로 이런 다양한 유통구조,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쳐서 우리 손까지 왔습니다. 자, 반면에 전자상거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내가 집에서도 내가 직접 골라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형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상 범위가 어디냐면 그야말로 이 전통적인 상거래는 특정 지역 내,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백화점에 물건을 구입하려면 그야말로 백화점까지 가야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도 내가 거기까지 가야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전자상거래는요, 그야말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시간도 이 특정 장소가 영업을 하는 영업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비해서 이 전자상거래는 그야말로 24시간 내내 구매 활동이 가능해요. 새벽 4시에도 선생님 물건 살 수 있습니다. 자, 판매 방법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면대면, 직접 거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직접 거래, 면대면. 반면에 전자상거래는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택배 산업의 성장과 우리가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져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전 세계라고 공간 범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요. 자, 이것도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수능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바로 소매업태별 특징 및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소매 시장은요,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고요. 소득 수준도 향상되다 보니까 구매력이 향상됐겠죠. 그게 지금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소매업태별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자주 만나는 주제가 뭔지를 볼 겁니다. 자, 지금 평소에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가 아닐 거예요. 평소에 그래도 업종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을 텐데 업태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거나 어색한 친구들이 많죠. 자, 업종이라는 거는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가 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을 업종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태라는 건 뭐냐면 그 상품이 거의 비슷한 상품을 팔긴 파는데 그 상품의 판매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매 형태에 따라서 영업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게 업태별 분류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 5군데에서 모두 스타킹을 구매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이 스타킹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스타킹을 판매하는 방식, 영업 형태에는 다 차이가 있죠. 즉 어떻게 구분한 기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소매 업태는요, 배경 지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온 내용인데, 자, 백화점은요, 뭐니 해도 여기서 가장 고차 중심지입니다. 가장 고급 상품을 주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런 도심이라든지 부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죠. 왜? 고차 중심지는 채소 요구치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은 뭐냐면 대량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인데 여기 일반 서민들, 시민들이 주로 그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가가 저렴한, 그러니까 우리 그때 뭐가 같이 우리 그 주변 지역으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이 심현상에서 주거지, 학교, 공장, 그리고 주거지와 함께 대형 할인점도 주변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는 겁니다. 즉 주거지와 그
위치가 거의 분포가 일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마켓인데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슈퍼마켓이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라는 거. 이게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올 판매액 지수의 배경 지식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에 달리 아주 슈퍼마켓 이거도 등장하고는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건 다루지 않고요. 수능 특강이라든지 완성 3학년 학생들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편의점인데 편의점은 영업 형태가 어때요? 24시간 판매죠. 하지만 그 편의점의 규모는요. 아주 작죠. 종사자 수도 1명, 2명 이 정도 일만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24시간 판매하고 있는 이 영업 형태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거의 성장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무점포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전, TV 홈쇼핑 이런 것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물건을 안 보고 사냐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집에서 이렇게 클릭 하나로 물건을 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2개의 성장세는 아주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5가지 업태를 한번 매출액 측면과 성장률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현재 최고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업태는 뭐냐면 바로 대형 할인점입니다. 대형마트. 전국에 있는 대형 할인점 다 합친 매출액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하나 볼 때는 또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전체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형태는 대형 할인점. 이거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 가장 작은 것도 보십니다. 자, 전국에 있는 편의점 다 합쳐봤자 이거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편의점의 규모, 하나하나의 매출액은 어떻다? 작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시는데 자, 반면에 성장률도 한번 보시면 자, 성장률에서는 뭐가 지금 눈에 확 띄냐면 편의점과 무점포 업체의 성장률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최근에 시작했다는 거죠. 최근에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만큼 규모도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심화되게 분석을 해볼 건데요. A, B, C, D는 무점포 업체를 제외한 4가지 업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D가 뭔지 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으로 우리가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매출액 1위가 뭐라고 했죠? 대형 마트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우리 B를 대형 마트로 찾아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물론 사실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앞에서 배운 중심지 이론. 중심지 개수는 고차로 가면 갈수록 적다 그랬죠? 여기서 최고 고차 중심지에 해당하는 중심지가 어디죠? 백화점입니다. 즉 A가 가장 적으니까 개수가 적으니까 이게 백화점이구나. 가장 고차 기능을 수행하고 있구나. 그 다음이 이 나머지 3개 중에서도 이게 대형마트인 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규모가 어디가 커요? 그래도 슈퍼마켓이 규모가 크고요. D는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총 매출액이 지금 D에서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D 편의점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문지리에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조합을 시켜가지고 자료 해석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업체당 종사자 수. 자, 업체당 종사자 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하는 걸 했습니까? 그야말로 사업체 수. 전체 우리나라 백화점 수를 다 더해서 거기서 전체 일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나눠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를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그 사업체의 규모, 하나하나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백화점이 제일 규모가 커요. 그 다음 대형마트고 그 다음 편의점이 가장 영세합니다. 규모가 제일 적어요. 1명, 2명 이 정도 일을 하고 있죠. 백화점은요. 그 대형마트와 비교를 해봐도 지금 저 첫 번째 그래프가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 보이지만 업체 수가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대형마트가 업체 수는 5배 정도가 더 많은데 종사자 수는 5배 이상 차이가 안 나죠. 즉 오히려 업체당 종사자 수를 하면 대형 백화점이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 해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되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업체당 매출액이요. 업체당 매출액. 자,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한 사업체당 얼마나 많이 버냐. 사업체 수를 전체 매출액으로 나눠보면요. 백화점은 몇 개 안 되는 이 백화점이 오히려 아주 많은 대형마트의 매출액보다 상대적으로 하나하나를 치면은 마찬가지로 백화점이 매출액이 제일 커요. 왜? 가장 고급 상품을 취급하니까. 그 다음 B, 그 다음 C. 마찬가지로 편의점이 가장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출액도 하나하나 치면 적습니다.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게 선생님 스타킹이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스타킹이 그나마 제일 비싸고 편의점에 판매하고 있는 거는 아주 저렴한 상품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적은 편입니다. 다 못해도 적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3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5가지 소매업체가 어떻게 얼마나 성장하고 있냐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수치가 바로 판매액 지수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만약에 판매액 지수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지수를요 성장률이라고 한번 고쳐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을 가지고 내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지수를 가지고 선생님이 상을 줄게. 성적 지수를 가지고 상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치고요. 기말고사를 치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100점, 기말도 100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은 40점, 80점이었어요. 세 번째 학생은 10점, 70점이었습니다. 선생님, 두구두구두구. 상 누구한테 줬을까요? 바로 이 세 번째 학생한테 줬습니다. 선생님 이상한데 중간도 꼴찌고 기말도 꼴찌인데 어떻게 이 세 번째 학생한테 상을 줄 수 있나요? 자, 이 C라는 학생은요. 지금 성적 지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성적 지수가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중간고사를 기준을 똑같이 잡아요. 자, 거기다가 기말고사 때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다 보니까 중간이 다 100으로 리셋이 되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100, 200, 700 성장세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성적 지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얘나 지금이나 100,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요. 2배나 발전했죠. 얘는요. 7배나 발전했죠. 자, 이게 바로 성적 지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소매업태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나라 5개 대표적인 소매업태는 지금 2005년을 기준으로 2009년에 얼마나 성장했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을 똑같이 100으로 딱 기준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을 보니까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게 편의점과 무점포 판매업 맞죠? 그죠? 상대적으로 이전에 이미 발전을 많이 해왔던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은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요. 오히려 얘네들한테 밀려서 성장세가 둔화됐죠. 그래서 슈퍼마켓이 성장을 좀 덜하고 있구나. 더군다나 10년 전 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눈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액 지수 시험 문제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성장률. 그래서 이거 2개가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비교하는 거는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너무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대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을 판매액 지수의 변화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똑같이 2005년을 100으로 삼았죠.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2개가 편의점과 무점포 판매입니다. 지금 꼴찌가 누구예요? 엉금 기어가고 있는 슈퍼마켓이 꼴찌죠. 가장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증가 추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매업태별 매출액, 그리고 오른쪽은 매출 지수, 판매액 지수로 ABC를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사실 이 A를 보는 순간 매출액이 가장 크네? 이러면서 A를 우리가 대형 할인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B하고 C는요. 물론 판매 총 매출액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꼴찌가 누군지도 알아요. 순간적으로 매출액만 보더라도. 하지만 우리 배웠으니까 매출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편의점하고 슈퍼마켓이죠. A, C하고 B가 남았는데 뭐가 편의점이 되고 뭐가 슈퍼마켓이 되냐? 당연히 지금 성장 추세가 두드러지는 게 최근에 만들어지고 폭발적으로 상점수가 늘어나고 있는 C가 편의점이 되는 거고요. B가 바로 슈퍼마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입시켜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아 맞다. 선생님이 편의점 하나하나는 매우 영세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총 매출액을 더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소매시장,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자, 상업. 뭔가 소비자에게 유통을 시키고 이동을 시키고 판매를 시키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의 발달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교통 발달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단원에서 같이 배우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교통의 운송비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택시를 한번 타면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택시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가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출발도 안 했는데 이미 요금이 딱 붙어있죠. 3,000원 적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운송비 구조에서 기종점 비용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려요. 자, 가면 갈수록 거기 있는 말이 열심히 달리고 그죠? 요금도 올라가고 가까이서 내렸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을 거고요. 멀리 가면 갈수록 총 운송비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돈 많이 내고 내려야겠죠. 자, 그래서 총 운송비의 구조 뭐 더하기 뭐다? 기종점 비용 더하기 주행 비용으로 총 운송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요. 이 펼쳐놓고 우리가 운송비 구조를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운송비 구조에서 이 기종점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기본 요금이에요. 자, 그런데 영어로 하면 더 좋은데 터미널 코스트입니다. 지금 뭐 여기 항공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철도, 선박 다 있죠. 얘네들이 어딘가에 뭐 나름 주차장 같은 거, 버스 종점, 그죠? 그다음에 서울역 이런 종점이나 기점에 거기에 딱 보관 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터미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자, 이 터미널 유지비는 누가 낸다? 그것도 우리가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종점 비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출발을 안 했어요. 거리가 0에도 발생을 하죠. 0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줄 때 어디를 읽어주면 된다? Y 절편값을 읽어주면 되고요. 이 가격은 그 터미널 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물건을 내리고 올려주는 화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올리고 내어주는 하역비, 그 터미널을 유지하는 유지비를 1년 동안 이용하는 승객으로 나누든지 그 다음에 뭐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n분의 1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한테 부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택시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왜? 유지비가 올라갔나 봅니다. 그죠? 터미널 코스트가 올라갔으니까 기본 요금을 올린다는 거. 그래서 이 기종점 비용은 거리랑 상관없이 우리한테 부과되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 이 당연히 터미널 코스트니까 그 교통수단의 터미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교통수단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운송 규모에 비례한다. 그래서 지금 제일 비싼 게 뭐냐면 항공입니다. 그 다음 Y 절편을 읽으세요, 여러분. 선박, 축구장 한 5개 연결시켜 놓은 선박.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가장 크기가 작은 자동차를 관리하는 비용이 가장 적겠죠. 그래서 운송 규모에 비례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반면에 주행 비용은 뭐냐면 주행, 운반 거리 비용입니다. 얼마나 갔냐는 거리를 반영하는 비용인데 얘는요.
뭐가 측정이 된 거냐면 연료비라든지 안 그러면 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멀리 갈 일이 생기면 무슨 값이 걱정되죠? 기름값 많이 들겠다. 뭐 이런 소리 하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름값, 연료비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행거리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요. 연료비라든지 뭐 통행료 같은 얘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요. 운송 규모에 반비례해서 증가를 해요.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처음에 택시를 타고 출발해서 우리가 부산을 가는 거랑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랑 생각을 해보면 자,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아저씨가 띵 눌렀을 때 3,000원이었어요. 싸다 이러면서 달려요. 근데 부산에 도착해 있는 순간 나는 4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KTX는요. 처음 탈 때도 뭐 좀 부담스럽긴 해요. 기본 요금이 비싸니까.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렇게 폭발적으로 요금이 증가돼 있다? 증가돼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주행비용 증가율이 달랐기 때문인데 주행비용 증가율은 운송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율이 높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도로 보세요. 쫙 올라가죠. 자동차.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선박순이에요. 근데 비행기는 항공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항공은요 처음부터 비싸고 끝까지 비싸기 때문에 주로 비교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가지고 도로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장거리를 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 기종점 측면이랑 그 다음에 주행비용 측면이랑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 철도, 선박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요 기종점은 제일 싸요. 철도 중간이죠. 선박은 제일 비쌉니다. 하지만 주행비용 증가율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얘는 중간이고 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많이 타봤자 4명이죠. 철도는요 몇백 명도 탈 수 있고요. 배는요 몇천 명도 탈 수 있고 화물을 실어도 컨테이너 박스를 몇천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즉 n분의 1인 거죠. 연료비, 기름값 누가 내야 돼요? 그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다 몰아내니까 당연히 비싸죠. 철도는요 n분의 1, 좀 나눠줘요. 그러니까 주행비용 증가율이 낮은 겁니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얘는 어떤 거리에서만 딱 가야 되겠다? 단거리에서만 움직여야겠다. 얘는요. 중간중간, 중거리 정도에서는 얘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겠구나. 오히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유리해지는 게 뭐다? 이거겠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X, Y 구간에서는 어떤 교통수단이 가장 총 운송비가 낮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각 구간에서 가장 밑에 쳐져 있는 게 제일 싸다는 거예요. XY 구간에서는 어떤 색깔? 노란색 자동차, 도로교통이 가장 저렴하구나. 단거리에서는 도로교통 이용해야겠구나. 그 다음 YZ 구간에서는 어떤 교통수단이 제일 저렴하다? 철도교통이 저렴하구나. Z 정도 거리까지 가려면 철도를 이용하는 게 가장 똑똑하겠구나. Z 이상 장거리까지 가려면 우리가 뭐를 이용하는 게 제일 싸게 친다?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저렴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에서 무역을 할 때 정말 그 각 국가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무역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더라도 제일 저렴한 이 해상교통을 이용해서 해운교통을 이용해서 물건을 화물을 실어 나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뭐라 했냐면 지금 이 각 구간별로 선생님이 어떤 교통수단이 가장 유리한지까지 했는데 사실 모든 교통수단은요 멀리 가면 갈수록 싸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송비 체감 법칙이라고 합니다. 체감 법칙. 자, 여러분들 그 평소에 느낄 거예요. 뭘 느끼냐면 자, 버스를 딱 탔는데 한 정거장 가고 내린 친구예요. 걔 900원 냈어요. 1000원, 900원 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거장에서 내린 친구가 있고요.
얘도 900원 찍혔어요. 내릴 때 그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거장에서 내린 친구도 여전히 900원 됐어요. 근데 네 번째 내린 친구가 드디어 1,000원을 냈는데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얘는요. 단위 거리당은 얼마를 남길까요? 얘 단위 거리당 900원 낸 거죠. 얘는 단위 거리당 얼마? 두 정거장에 900원 냈으니까 450원 낸 겁니다. 얘는요. 세 정거장에 900원이니까 단위 거리당 300원. 그 다음에 250원. 사실 어떤 애가 가장 뿌듯할까요? 내가 제일 싸게 탄 느낌이야. 멀리 가네. 얘가 제일 싸게 탄 느낌으로 간 거죠. 물론 총운송비는 제일 많이 내긴 했어요. 하지만 단위 거리당 운송비는 모든 교통수단이 체감을 합니다. 선생님 유럽 갈 때랑 일본 갈 때 그 비행기 값을 비교를 해봤더니 일본 갈 때 왕복 50만 원 줬는데 유럽 갈 때도 왕복 100만 원 줬어요. 거리상으로 치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인데도 오히려 멀리 간 유럽이 느낌이 싸게 갔다는데 이런 느낌이 든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교통수단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기울기가 급증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완만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운송비 체감 법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가끔씩 운송비 체감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 어떻게 고쳐서 읽으시면 되냐면 감소율이라고 읽으세요. 감소율. 자, 그러면 운송비가 감소하는 율이 낮아, 안 떨어져. 그러면 그만큼 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일까요? 주행비용 증가율이 급격하다는 거죠. 거꾸로 운송비 감소율이 커요. 팍팍 떨어져. 그러니까 주행비용 증가율이 낮은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내면요. 왼쪽으로 시험 문제 내면 애들이 다 맞춰요. 근데 오른쪽을 내면 이상하게 틀린 거예요. 왜? 평소에 안 봤던 그래프라고 애들이 떨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정반대일까요? 왼쪽은 총운송비고 오른쪽은 단위거리당 운송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900원, 450원, 300원, 250원 이거 연결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즉 단위거리당 운송비는 그래프 패턴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동차는요. 단위거리당 운송비를 보시면 트럭은 단위거리당 운송비가 즉 체감률이 단위거리당 운송비 체감률이 어때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증가율이 어때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하나 더. 반면에 선박은요. 빵 떨어지죠. 체감률이 높아요. 감소율이 커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어때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즉 단위거리당 운송비 체감률은요. 글자를 고쳐요. 체감률은 뭐? 감소율.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주행거리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는데 그러면 기종점 비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자, 무슨 순서대로 가냐면 세 개만 해볼게요. 선박, 철도, 도로 순서였죠. 반면에 주행 비용은요. 오히려 반대로 돼서 도로, 철도, 선박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요. 단위거리 체감률이 단위거리당 감소율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선박이 오히려 감소율이 가장 컸죠. 그러니까 주행비용 증가율이 작았던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철도였고요. 그 다음이 도로가 체감이 안 돼요. 감소가 안 되다 보니까 주행비용 증가율이 팍팍팍팍 올라가가지고 부산에 가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게 바로 뭐냐면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입니다. 자, 포인트. 기종점 비용이 뭔지, 주행 비용이 뭔지 거기다가 조합을 시켜서 무슨 법칙까지 이해해야 된다? 단위거리당 운송비 체감 법칙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교통수단별 특징에 대해서 잡을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다음 시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 준비 잘해서 우리 서비스업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